우리 사회가 2024년을 계기로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죠.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초고령 사회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죽음도 많아지죠. 그래서 다사사회라고도 쓰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많은 환자가, 또 노인 환자가 생기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훈련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로 저도 느끼고 있고 많이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면서 비어있는 부분이 바로 말기 상태의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 친지,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나 사례들이 의외로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발간된 웰다잉 동향 백서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제가 자녀를 보내면서 너무나 고립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의료진으로부터 어떤 소통도 하질 못했어요. 다만 그냥 죽게 할 수 없으니 무조건 치료 들어가자라는 얘기 외에는 그 치료 이후에 어떻게 가정이 전개가 되고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도, 가이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그 호스피스 성직자분이 제가 전화를 했고, 전화로 계속 가이드를 해주신 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먹는 걸 점점 줄이고 나중에 중단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제 굶겨 죽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 굉장히 비통한 마음이 생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제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는데 계속 음식을 주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편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점차 음식을 줄여가면서 아이가 편안하게 집에서 임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자그마한 도움도 정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았는데, 이제 최근에 그 친구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제 후배의 죽음을 겪으면서는 그런 가장 두려운 것은 고립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임종기가 가까워지면서부터는 카톡방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힘내라고 응원할 수도 없고 뭘 할 말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안타까웠던 거죠. 단순히 응원을 하고 힘내라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도 그 한 시간이 굉장히 밀도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둘 다 거기서부터 뭔가 많은 걸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환자나 노년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타자화하잖아요. 나와는 좀 분리된 존재, 그리고 뭔가 내가 도와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나보다 반발짝 앞서서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난 추억,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영상으로 만들고 그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임종 한 달 전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 우리가 무거운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고 옛날 얘기 하다가 뭐 같이 음식도 먹다가 기도도 하면서 울기도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임종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병상에서 보고 그 친구가 정말 뭐 같이 울다가 웃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소망하되 최악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그 시간을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고 남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굉장히 큰 바톤 터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이제 베이비 부모 때 이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제가 노년의 첫 징후가 뭐였냐면,
버스에서 누가 자리 양보를 하는 걸 겪었어요.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아, 머리 염색을 아, 안 하셨었나요? 그렇지도 않았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강의를 하고 딱 정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외국인 여성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리려고 하나 봤더니 자리 양보를 하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을 참 잊을 수 없는 게 올해 4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노년이라는 것이 우리는 먼 일이다 또는 서서히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철컥철컥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뭐 준비를 하고 그들을 돕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구에 나한테 닥쳐오는 일. 근데 그게 어떤 신호나 그런 것 없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웰다잉 강사지만 처음에 죽음은 그래 있을 수 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년이 그 이전에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내가 노인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실감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우리 젊은 시절에는 왜 저분들은 원래부터 저렇게 그냥 노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노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가 빠지고 연구치가 나면 막 축하해주고 이제 연구치가 났다 그러지만 그게 연구치입니까?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 이가 빠졌다라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가 빠지네? 했을 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가 빠지는 거구나. 우리는 어린애들이 이갈이만 알지 노인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분들의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의 일이라는 거를 좀 느끼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천만 노인 시대는 노인이 돼서 편찮은 아주 그 중에 심한 분들은 의식이 없거나 또는 거동이 아주 힘든 이런 상태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환자로서 또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 천만 노인 시대는 바로 100만의 그 10분의 1인 치매 환자를 우리 사회가 모시게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중에 말기 상태의 환자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요즘 빠르게 그 환자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좀 낯설어하고 막상 그러다 보니까 닥치면 당황스럽고 위로한다고 갔는데 내가 제대로 위로를 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을 텐데 우선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부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짧은 진료 시간 이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네, 제가 책에서도 이제 잠깐 다뤘지만 의대생들 교육 중에 환자와의 소통, 특히 말기 환자와의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의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그게 어떤 특정한 매뉴얼조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의대에서 교육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잠깐 그 한 학기에 어떤 짧은 한 과목 그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가져가는 게 일단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의사의 한마디가 일반인의 한마디보다는 몇 배의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에게 아주 많이 심리적으로도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의사로서는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뭐 이제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웰다잉 교육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죽음에 대한 강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제 그 말기 환자에게 뭐 어떤 나쁜 소식 전하기 뭐 이런 포인트를 알려주는 그런 거는 좀 교육 과정에 어느 정도는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떤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다양한 경우를 당했을 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훈련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실패. 의학의 실패. 네, 네. 근데 훨씬 더 본질적으로 죽음은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들의 큰 역할인 것 같은데 그 점이 너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정 작가님이 자녀분이 말기 단계 임종기에 했을 때 그 호스피스 그 성직자 분이 네. 전화로 소통. 생명이 이렇게 떠나갈 때 자연히 신체의 기능은 호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약화되게 돼 있고 그것을 거슬려서 억지로 인공영양급식을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셔서 네, 네. 그걸 잘 전해주니까 잘 받아들이고 네. 그 과정이 훨씬 더 이렇게 고통 없이 네. 그거는 환자나 가족이나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런 건데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철학이 우리는 그 어떤 이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잖아요. 그 호스피스 기관 또는 그 담당하는 의료진 그 외에는 사실은 일반 의사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많이 확장되고 이제 확대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환자를 중심으로 가족이 있고 또 친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많은 환자를 접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초고령 사회는 다사 사회이기 때문에 점점 더 앞으로 나이 드신 많은 환자들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환자 또는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게 좋을지 또는 가족이 환자를 또는 친지가 환자를 어떻게 위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외로 잘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한 사례, 또 현황 그리고 좀 초보적인 어떤 가이드, 안내 이런 걸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웰다잉 강사는 이제 보편적으로 죽음의 현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알고 있고 또 밑바탕이 되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깊이가 있는 지식을 가진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시는 게 좋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환자 의학이 너무너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정말 그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데 이제 죽음도 삶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연명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있다는 거죠. 요양병원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꼭 아주 그 공격적인 치료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그게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힘든 환자가 있을 때 우리는 나 편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냥 잘 될 거야 또는 희망을 가져라라든지 뭐 그냥 힘을 내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아주 듣기 싫고 심지어는 아주 비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지금 나는 죽겠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 편하자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옆에 같이 있어준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내가 불편하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르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귀 기울이고 경청이죠. 뭐 어쨌든 모든 그 상담이든 어떤 힘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경청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리 상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석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어주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의 자세,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병문안을 가서 네네. 또 가족 간에도 경청이 기본이지만 부모가 편찮을 때 또는 부부 간에 상대방이 편찮을 때 또 고통을 받을 때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또 적절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 작가님은 보통은 자기 편하고 자기 좋자고 얘기를 한다. 환자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그건 아주 우리가 새겨야 될 일일 것 같고. 그래서 경청을 기본으로 하되 그래도 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환자에게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그 인사말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찾고 싶네요. 네. 이제 저희도 뭐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런 말이 좋겠다, 저런 말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정말 이제 매뉴얼처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표준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이제 위중한 환자이고 누군가 친한 친구가 이렇게 나를 문병화 준다면 나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나를 환자로만 대하지 않고 옛날에 나로 그냥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굳이 나를 위로하거나 또는 뭐 이러저러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거나 이걸 원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바꿔 본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내가 어떡하지? 불편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너무 힘든 일인데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나보다 반발짝 앞서서 힘든 걸 경험하는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옆에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가겠다. 이런 자세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좋았던 시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친구 얘기를 여유 있게 들어줄 수가 있는데 마음가짐이 안 돼 있으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상대방이 과연 바랄까? 내가 그런 환자 입장이면 바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히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힘들고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또 과거에 좋았던 시절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시간을 좀 특이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대화가 가능하려면은 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환자와 또 환자를 위로하는 가족이든 친지도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폭넓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을 때 지금 당신의 이 고통도 한 삶의 그 단계이고 지금 당신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아름답고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을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걸 가지고 그 얘기를 공유할 수 있고 또 돌이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우리 현대의학이 착시현상이라 그럴까 과대
희망을 주는 게 마치 의학이 모든 걸 고쳐줄 수 있는,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회복될 수 있어, 요새 암 뭐 다 고친대,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뭔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더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좀 더 따뜻하고 이렇게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평범한 상태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오히려 생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잠깐 그 생명으로 있다가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제 죽음이고,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는 원자로 영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물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사후 세계를 말씀하시는 그 정현채 교수님 같은 그 분들도 있어요. 의대 교수님이신데, 근데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의미 없이?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대답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죽고 나면 끝이야라고 말하는 거, 그거 일리 있는 얘기고 타당하다. 근데 그건 가설이지 않느냐. 죽음 이후의 삶이든 어떤 존재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하고 이제 아이한테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든지 뭐 허무하다라든지 뭐 죽음을 얘기하는 게 더 우울하고 슬픔을 불러온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물리학자나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사후 세계를 말하는 거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어떤 입장을 표명하냐면 과학이라는 거는 기존의 학설이 계속 무너지면서 쌓아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공부인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서 무가 돼서 정말 허무하고 너무 슬프기만 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시야로 본다면 우리가 위중한 환자나 임종한 분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슬퍼하거나 무의미하다, 죽음 이후에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가 바탕이 되면 이런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어떻게 얘기할지가 조금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크게 부족한 게 이 죽음에 대한 이해, 준비인 것 같아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도 결국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 뻔한 일들이고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이런 말기 상태에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무작정 살려주세요, 내지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일 모레 생명이 다할 거로 보여지는 분에게도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해서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기계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죽음에 대한 생각과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면은 환자가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질 거고, 또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또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 같아서 어떤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좀 있으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훨씬 더 좀 좋고 진짜 위로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외면해온 우리 사회의 이 문화가 좀 빠르게 극복이 돼서 죽음이 내게 가까이 있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웰다잉의 다양한 현장에서 보고 겪으시면서 참 이런 거는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소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저는 다양한 현장에서 웰다잉 강의를 했는데 어린이 대상으로도 했고 또 청소년, 그다음에 대학생, 그다음에 젊은 부모 교육도 했습니다. 웰다잉 주제로 이제 예를 들면 나와 배우자의 사별 준비 뭐 이런 식의 강의도 했었는데 제가 가장 가슴에 들어왔던 거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동 가정학과인가 하여튼 그 학생들에게 웰다잉 강의를 했는데 사전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그 질문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주 많은 오고 가는 대화를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그 대화할 때 학생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기운을 많이 뺐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제가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자기만의 사연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한 학생은 자기가 계속 울고 있었대요, 앞에서. 근데 강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계속 투병 중이고 지금 이제 계속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울면서 강의를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아무리 나이가 젊은 대학생들이라도 분명히 죽음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폭을 넓혀서 정말 전 국민이 웰다잉 문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노년층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도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웰다잉 문화가 이제 잘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확산돼야 되고 또 기초적인 얘기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웰다잉은 현재 지금의 내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의 삶을 열심히 뜻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결국 웰다잉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이어져 있고 그런 점에서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현재 내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 유언장을 쓴다, 장례의향서를 쓴다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새롭고 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훈련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웰다잉 실천운동을 해 오시면서 정말 보고 느끼신 얘기를 오늘 해주셔서 정말 뜻있게 들었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 속에는 8만 세대의 죽음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이 계속 재생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삶과 죽음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 어떤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한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안에서 내 자녀의 죽음과 그다음에 저의 아버지의 죽음이 계속 재생되고 있고 그게 저의 삶의 어떤 새로운 그 전환, 재편성이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죽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기면서 정말 삶의 희망은 그런 데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내게 넘겨준 바톤을 내가 잘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